노유진의 100분 토크. 예, 오늘 100분 토크도 제가 진행합니다. 2015년 지금 두 번째 방송인데요. 뭐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만 신년구상 이건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봐야죠. 그래서 각자가 2015년 전망을 하면서 나름 계획을 이제 세우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이제 나 말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나, 이제 그런 걸 좀 알아보는 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론조사로 100분 토크를 꾸며보는데요. 이 언론사들이 새해가 되면 되게 여론조사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한겨레 신문에서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했던 여론조사가 있는데 광복 1945, 희망 2045 이걸 기본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정치학도 공부하시고 또 여론 분석을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신 한규영 박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 말미에 이렇게 우리 한규영 연구위원님 이름을 보셨을 텐데요. 뭐 실제로 신문사에서는 이 사회정책연구소에서는 여론조사만 다루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여론조사도 네. 합니다. 직접? 예, 저희가 여론조사도 직접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조사도 이번에 직접 했고 예,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신문사에서 그 전에 또 드린 말씀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노유진의 팟캐스트를 오면서 들었는데 네. 이게 그렇게 출연 섭외가 어렵다면서요. 다들 안 하신다고. 아니, 그래서 왜 저는 그렇게, 쉽게 승낙을 했나 고민 많이, 예, 나중에 후회 많이 했습니다. 두 분 사이에서 어떻게. 예. 파란색으로 옛날에 1번, 이분들이 어려워하지, 다른 분들은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대한민국의 최고, 좀 속된 편으로, 우리가 속된 편으로 이빨들. 예, 어쨌든. 예. 근데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을 모셨으니까 한간에는 계속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발표가 있잖아요.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근데 대개 보면 40%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뭐 어떤 데서는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그러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40%씩이나 잘한다고 하는 거야? 이런 불신을 표명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꽤 많죠. 예. 예. 그게 역설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두 개의 사회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노회찬 대표님이나 유시민님이나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유시민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 유시민 작가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다고 하는 분들보다는 참 못한다. 참 이렇게 걱정된다. 우려에 표명하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지도는 거의 최하 40%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지하는 분들 저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거고 그걸 또 현실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주로 지역입니까? 세대입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할 때 핵심 용어로 핵심 지지 기반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세대별로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50대 이상, 특히 60대. 예, 이분들은 이른바 이제 반공 산업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박정희 시대 때가 어떻게 보면 모든 대통령 박정희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남이라고 하는 확실한 지역 기반이고 영남에서도 이른바 이제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하면 보수 성향층 이 층들이 이제 핵심 지역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층들에서는 여전히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유유상종 현상 때문에 사람들은 체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쪽 분들은 아니 이렇게 대통령이 힘들게 어려운 조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못한다고 하는 놈들은 뭐 어떤 놈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또 몰려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금 임기 2년이 이제 거의 차가잖아요. 근데 보면 그동안 이제 질문들은 박근혜 대통령 왜 이렇게 지지가 높은 거야. 내 주변에 지지한다는 사람 없는데. 근데 보면 지난 2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지지도가 많이 위태위태해졌어요. 예, 그래서 경향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냐면 2013년 9월 달에가 가장 높았어요.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통합진보당 예. 예,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라는 모 사건. 예. 그때가 가장 높았어요. 그때가 63%였습니다. 근데 그해 말에 그 2013년 말에 안녕들 하십니까? 예. 예. 이때가 50%대로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직후에가 40%까지 하락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윤회 사건 터지면서 작년 12월 말에는 37%까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갤럽 조사 기준인데 그렇게 보면 가장 높았던 때 63%에서 37%까지 2년 동안에 상당히 떨어졌다. 예, 그래서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다. 우리가 탄탄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만 그것도 하나의 뭐랄까 환상이다. 예. 근데 이제 그 조사 자체를 난 못 믿겠다. 이거는 합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우리 대한민국 진짜 두 개의 사회 같아요. 어떨 때는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뭐랄까 잘못한 점 책임이 대한민국을 두 개의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 두 개의 사회로 만들어버린 거 저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50.1%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48%를 비국민으로 만들어버린 거. 예, 그래서 이 48%도 안고 가야 되는 게 지도자의 책무인데 이 48%는 무시해도 되는 혹은 때로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밟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가장 이렇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가 예. 마치 그림자처럼 예. 그 어떤 그 현상의 결과로서 뭐 국정 수행한 결과에 대한 그 국민들의 반응으로서 또 그 여론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또 이 제가 듣기에도 하여튼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여론에 민감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죠. 예. 그럼 여론조사 결과 내지 여론조사 결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정치 행위에 활용하는 예. 그래서 어떤 사안에 관해서는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지층이 굳게 그걸 지지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그걸 밀고 가가지고 사회 갈등을 유발시키면서 자신의 어떤 지지층을 갖다가 확보하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목표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어찌 보면 한 절반 정도의 지지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예. 게 목표라면은 오히려 뭐 오늘 기자회견에서 뭐 이념 갈등이 이렇게 그 증폭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지만 사실 이념 갈등을 증폭시킨 주된 책임자는 책임이.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그죠. 대통령 아닙니까? 예. 예. 정보 콘서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내뱉은 사람도 본인인 것이고 찌라시라고 얘기한 사람도 본인이고 예. 본인이 어떤 이 갈등의 유발자인데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떤 조사 결과를 갖다 관리해 나가는 예.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예.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들, 발언들이 굉장히 세게 나왔을 때, 그리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독설적으로 혹은 독선적으로 나왔을 때를 보면 위기였다가 지도가 조금 상승했을 때였습니다. 이를테면 세월호 이후에 6, 7월 달에 지도가 가장 최악이었거든요. 그때는 세월호 이후에 이제 지도가 50% 중반에서 이제 뭐 30% 직전까지 떨어지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730 재보선이 있고 나서 거기에서 여권이 압승하고 나서 다시 지도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8월 말 9월 초에 서른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나를 대통령을 예, 이렇게 예. 모독하는 거는 예, 국가를 모독하는 것이다. 거의 지문 국가다 발언. 이런 발언들이 대체로 보면 지지도가 위기에서 탈출했을 때 그때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도 그래서 세게 예, 그랬을 수 신년 있습니다. 기자회견 좀 셌어요. 예. 네. 이렇게,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되게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제 자기가 체감하는 것, 주변에서 체감하는 것과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면서 보면 오늘 여론조사 관련해서 키워드를 한 3개 정도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세대예요. 지금 예. 정치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모든 설문조사에서 뚜렷한 세대 간 격차가 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세대 간의 정치적인 선호의 격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저도 이번 조사 보고 사실 좀 네.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갈등이야 사실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그럼요. 아니잖아요. 예. 예. 파피루스에도 있었다고 그러죠. 예. 요즘 젊은 것들 싸가지 없다고. 그렇죠. 그러는, 예.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일단 뭐 당연히 이번에 이제 저희가 신년 조사를
신년조사는 보통 12월 말에 하는데 12월 말에 이제 신년조사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항목을 물어봤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하는지,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지금 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낙관하는지 비관하는지. 근데 모든 항목에서 20대가 전 세대 중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60대가 가장 높습니다. 예. 그래서 20대와 60대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근데 이거는 뭐 다들 짐작하실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번에 조사의 특징은 10년 전과 비교를 해봤다는 거거든요. 동일한 문항으로 물어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10년 전과 비교를 했더니 그 전체적으로 10년 전보다 만족도가 늘었습니다. 10% 정도? 예, 예. 그 만족도가 늘었다는 건 우리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 2004년과 비교해서 지금은 경제적, 그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우리 세계의 사적에서 지금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차지하는 위상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근데 유독 20대는 제자리였습니다. 아하. 전체적으로는 10% 이상 늘었는데. 예. 그리고 60대 이상은 한 20% 이상 확연히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와 60대 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예.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20대가 원래 항상 20대가 비판이 많고 불만이 많았던 게 아니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심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20대나 60대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대가 10년 전에는 전 세대 평균보다 오히려 높았어요. 좀 더 낙관적인. 예. 편이었는데. 모든 여러 측면에서 낙관적이었는데 10년 사이에 20대가 그 가장 비관적인 세대로 변했다는 거. 그리고 60대 이상과의 세대 간의 격차가 10년 사이에 엄청 커졌다는 거. 이게 이번에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게 혹시 미래 전망과도 에서도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미래 전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미래 전망에서도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높은데 20대는 낮고 10년 전과 비교해서 20대와 60대 이상 간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거. 예,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더라고요. 노 대표님도 체감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 예, 저는 뭐 그 한때 보면은 20대 보수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대가 이렇게 정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좀 떨어지고 투표율도 낮고 또 이 여론조사 같은 데서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좀 긍정적인 그러한 이 평가들도 그 좀 나오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그와 관련해서 20대는 과거보다는 많이 이렇게 현실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져 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여러 사회 현상들 예를 들면은 뭐 이번에도 그 위메프에서 예, 그 예. 11명을 갖다가 이렇게 그렇죠. 고용했다가 다시 예, 해고시키는 과정이라거나 또는 뭐 칼기 예. 뭐 저기 회항 사건이라거나 여러 이런 이른바 소위 갑질들의 그 사건에 관련된 반응이 전 세대 공통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 20대 반응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예. 나오고 있어요. 예.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럼 10년 전에 20대는 가서 실제로 행복했는가 그건 난 아니라 봐요. 그렇죠. 그때도 청년 실업이 높았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경쟁사에 시달리고는 있었지만 뭔가 개인의 노력으로서 그걸 좀 탈피해 보고자 이렇게 몸부림치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기 선배들 또는 앞서 20대를 지나간 사람들까지 다 보면서 그런 노력이 무망하다는 데 대한 절망감이 점점 이렇게 확산되고 깊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예.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로도 예, 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근데 우리 한규영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지금 뭐 스펙 쌓고 대학도 나오고 그래도 취직도 어렵고 뭐 일자리 나와도 비정규직이 많고 가면 또 뭐 최저임금도 안 주고 뭐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당연히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다고 치면 우리가 60세 이상 뭐 65세 이상을 보통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예.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최고 높은 그렇죠. 수준이고 노인 자살률이 평균 예. OECD 평균의 거의 5배가 넘는다고요 예, 지금.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이제 고령 사회 전문가들의 주장으로는 우리나라가 노인 지옥이다 완전히 이게. 그렇죠. 예. 그렇게 객관적 지표는 20대보다 60대 이상이 더 나쁜 걸로 나오는데 왜 현실에 대한 만족도는 2배 이상 노인들이 더 높고
또 지금 만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좀 낮긴 하지만 20대보다 60대 이상이 더 낙관적 전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저도 이 조사를 보고 그게 네. 사실은 굉장히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의문은 풀리지 않는데 그냥 제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일종의 희망 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나아질 거야. 나아지고 이 세대는 60대 이상은 그래도 50년 전에 혹은 30년 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비교하면. 예, 예.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을 경험한 세대고 그래도 나아질 거야라고 하는 스스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후퇴에 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박근혜, 예.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그 신뢰 이런 부분들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동정심 내지 예, 뭐 오히려 예, 지켜줘야 예. 될 사람이다라는 예, 예. 뭐 그런 예. 문제식 이런 것들이 예, 예.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이제 예, 그 예. 고령층 여성분들에게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 예. 저는 또 이런 것도 혹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이게 예.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여러 이제 의심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는 뭔가면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살 길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지금 상황이 그 암울한데 여기에 대해서 분노라도 터뜨려야지 내 남은 50년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처절한 어떤 절규로서 현실에 대해서 부정할 건 부정하고 있다면 이미 거의 다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좋다 이러면 내 인생 전체가 내 삶 전체가 너무 허망하잖아. 아, 겨우 그렇게 그렇죠. 노력해서 그렇죠. 이렇게 내 삶, 불만족 내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예, 예. 이러려고 살았나.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가운데 객관적으로는 어려운데 예. 스스로는 자꾸 이걸 미워하는 거예요. 예. 미워해가지고 그래도 이만한 게 어떠냐. 예. 그래도 국제시장에서 그렇죠. 고생한 게 이만큼이라도 왔지. 예. 이렇게. 예. 그래서 나이 들면서 보수화된다는 게 여러 징표로도 나타나지만 좀 이런 측면에서 예, 애써 자기를 갖다가 그 현실이 고달픔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존재의 긍정성을 갖다가 확인하려고 하는.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개봉 영화 국제시장. 국제시장 예. 윤재균 감독 말로는 예. 이제 그런 현대사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의 이 여지가 있어서 철저하게 정치를 직접적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건 배제를 하고 개인사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논란이 일어났고 논란 때문에 흥행은 더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막내 스텝까지 보너스를 듬뿍 1,000만 원. 예,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예.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예. 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는데 이제 이 영화의 1,000만 관객이면 이게 세대를 불문하고 많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영화도 좀 세대별로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게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지금 이 영화를 가지고 그 논란이 많이 일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진모 교수님이 아, 진중권 교수가 예. 예, 그리고 그 허지웅 예. 영화평론가가 토 나온다, 이제 토 나온다 뭐 그랬다가. 예, 그러면서 근데 사실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다수의 관객들은 그와 별개로 영화는 영화로 받아들이는 게 예. 아닌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뭐 관객 입장에서는 영화를 보고 즐기는 거지. 예, 그걸 보고 평론하는 건 평론가의 몫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영화에 대한 그게 받아들인 게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너무 생각합니다. 예민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왜냐하면 명량에도 똑같은 대사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그 한산도 대첩인가 끝나고 예. 돌아오면서 병사들이 뱀밑바닥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는 예. 거 후손들이 알기나 할까 몰라.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명랑을 보면서도 자꾸 국제시장 보면서는 처음부터 졸았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심파로 가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이제 뭐 부담스럽고 이런 걸 떠나서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그냥 영화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예, 이걸 예. 가지고 무슨 예. 저기 뭐 이념전을 대신할 이유는 그렇죠. 전혀 없는데 예.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발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그래도 일제시대 때가 나왔어.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그분들에게 현재는 박정희 시대였고 그 당시에 예. 그분들의 과거는 일제시대였는데 전황폐하가 박정희보다 예. 나. 근데 지금은 근데 그 일제시대 때 이분들이야 뭐 독립운동 한 것도 예, 아니고 예, 일반적으로 예. 그냥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때가 더 나아 보였다는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보다는 납득이 안 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꼭 뭐 박정희 시대보다 일제시대가 실제로 나았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현재는 늘 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누구나 예, 예. 고통은 지금 이제 기억이 아니라 예. 현실로서 이제 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걸 갖다가
이 고통을 벗어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고통스러웠던 일을 잊어버리는 게 굉장히 좋은 그렇죠.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그 시대를 부정하게 되면 또 자기의 존재 자체, 20대, 예. 30대 이 존재 자체가 사실은 훼손되는 예,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예. 우리의 현재 60대가 예. 정말 행복해서 나오는 어떤 예. 뭐 그런 말씀을 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힘들기 때문에 또는 오히려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좀 자신을 갖다가 자신의 어떤 존재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예. 마지막 자긍심으로서 예. 그걸 이게 또 예.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예. 경향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복지들이 진짜 좋아졌잖아요. 아무리 노인 자살률 높고 노인 지옥이라고 하더라도 이전보다 복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특히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 20만 원 나오고. 예.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예, 저는 영향이 있다고 제가 한 2주 전에 저희 동네, 저희 아파트 단지 경로당 오픈식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까지 축사를 하시더라고요. 오픈식에 네. 지역 국회의원까지 와서 축사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초연금 20만 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레와 같은 20만 원 다 박수들. 나오는 건 예. 아니지만. 예. 그 중에 10만 원은 제가 드렸는데. 다음에 가면 예, 꼭 저도 경로당 가면 꼭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하여튼 뭐 과거와 비교할 예. 때 그런 변화는 이해가 되는 점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만족도 이게 이제 평균이 40%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만족스럽다가 한 40이 좀 안 되고 20대는 특히 이제 30%도 안 30%도 28% 정도 안 되는 나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만족도가 낮고 예. 또 미래 전망도 20대가 나빠질 거라는 비중이 훨씬 더 좀 높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0년 전보다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게 그죠? 사실은 미래 전망이 나빠졌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 전망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제 이게 현실에서 보는 어떤 것에 근거를 둔 전망일 텐데 그렇죠. 이번 여론조사에서 현재 예.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들 중에서 우리 현재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고 예.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결정적인 걸림돌 이런 것들이 이번 뭘로 나타납니까?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빈부격차, 다른 말로 하면 불평등 문제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오늘 이제 서울신문에서 이제 신년기획에서 대한민국 빈부격차 리포트 이런 것들 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생생하게 나왔는데 우리 사회 가장 큰 걸림돌로 꼽은 게 국민들이 부정부패 다음으로 빈부격차예요. 두 개가 관련된 거 아니에요? 또 사실은 더군다나? 관련된 예. 거죠. 예, 부정부패는 그리고 일상적인 거에 가깝다고 한다면 뭐 관료들의 부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깝다고 하면 빈부격차 문제 이거 가장 중요하게 꼽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빈부격차 한 60% 이상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빈부격차 이게 50% 이상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합치면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빈부격차 다시 말하면 불평등 문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조사 그리고 이 조사뿐만 아니라 여러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드죠. 그리고 뭐 이게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거와 관련해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건데 저희가 세대 갈등에 대해서 사실은 세대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 사실은 그 세대 갈등보다 더 중요한 건 세대 내 갈등이 지금 더 핵심적인 문제라는 게 세대 내에서 이게 그 중앙대 신광영 교수님이라고 예. 이분이 이제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지난 10년 오랫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 연구를 해서 보니까 세대 간 갈등보다 세대 내 갈등이 더 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2030 세대와 5060 세대 간의 갈등보다 20대 내에서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50대 내에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40대 내에서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이 사람들 간의 갈등이 훨씬 더 크고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 이 사회가 지난 예. 10여 년 동안 예. 보면 이제 이른바 세대론이 상당히 예. 유행을 했잖아요. 예. 88만 원 세대론 같은 거 나오고 최근에 한겨레 신문에서도 뭐 긴급조치 세대, 뭐 예, 50 세대, 예, 예. 386 세대, 그다음에 X 세대, 뭐 그다음에 88만 원 세대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담회도 하고 하셨던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이 세대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예. 이게 진짜 문제를 은폐하는 효과가 안 한다. 예. 그건데 되게 50대의 세대 내 문제하고 예. 20대의 세대 내 문제가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 앞서 말씀드린 신광현 네. 선생님 그 논문을 보면 세대 내 격차가 가장 심한 게 40대 그리고 50대입니다. 20대보다. 예. 20대는 뭐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40대와 50대인데 사실은 그래서 특히 이제 40대와 50대 보면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제 주변에도 벌써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는 분들이 제법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50대 이제 선배들 얘기를 들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예, 근데 제가 예. 그 갈등이 예. 이제 그 40대 안에 그런 예. 격차가 나타나고 과거보다 심화되어서 나타나는 건 사실인데 그 갈등이 동일 세대 내에서 전선을 이루는 갈등인지 예. 아니면은 그런 격차들이 예를 들면은 집에 있는 일자리도 잃은 어떤 그 40대가 부모 덕에 이렇게 저기 뭐 임원이 된 20대에게 느끼는 어떤 그런 뭐 사실 그게 중첩된 거죠. 예, 그래서 예. 사실은 그 비슷한 예. 체제의 세대끼리 또 연대하는 사실은 정서적 예, 연대가 예, 예. 이루어지는 측면이 또 있는 거 예,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이라고는 사실은 40대 전체가 아니라 40대 내에서 성공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그런 층과 그래서 이미 사회에서 이제 기업에서는 뭐 부장, 임원 이 정도 나가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과 20대의 다수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아버지는 하우스푸어고 예, 등록금을 항상 허덕이는 이런 세대들과 이런 층들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세대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 20대하고 예. 50대 저 재미난 얘기인데 예, 예. 제가 2008년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대구에서 했어요. 예. 이제 대구에 출마를 해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봤는데 매번 여론조사에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예. 게 대구라는 특수지역인지는 몰라도 20대하고 50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얘기를 좀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아버지 이러냐, 세대와 예, 왜 이러냐 물어봤더니 대구의 청년들이 부모 말씀을 잘 듣는데요. 예,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적고 이래서 물어보면 어머니나 아버지 얘기하는 거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30대는 또 뚜렷해요 차이가. 예. 20대는 안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은 이 구조를 보면 40대 50대 내에 차이가 있잖아요. 예. 지위의 차이, 소득의 차이 이런 게 확 벌어져 있는데 20대들은 지가 돈을 버는 세대가 아직은 아니니까 대부분이 결국은 아버지 세대 내에 존재하는 세대 내 격차 이것이 그냥 20대로 투영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럼 또 20대의 다수가 또 50대처럼 보수화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20대는 확실히 진보적으로 나와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과거보다 더 예, 그렇죠. 그래서 20대와 50대를 같이 간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 근데 다만 유시민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재밌는 게 이전에 누가 그런 조사를 했는데 제가 아는 부산 지역의 교수님이 대학생 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이 부자인 살만한 집에서는 20대가 아버지 50대 이상의 아버지를 따라서 정치적 성향을 그렇게 따라서 가더라고요. 집이 부자인 살만한 데는. 네. 예. 근데 그러지 않은 뭐 그냥 중간이거나 그 이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버지 세대와 네, 그것도 뭐 예, 확연하게 그 되게 차이가 보면 예. 그 고소득 계층일수록 그 아버지가요 예. 고학력에 그렇죠. 고소득에 권한이 예. 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소득 계층이 중하위 계층으로 가면 자식들한테 뭘 내세우기가 예,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세대예요. 예, 저기 예. 50대 제가 50대 중반인데 대학 진학률이 20살 무렵에는 이제 전문대 쳐도 15%밖에 안 됐던 그렇죠. 세대잖아요. 예, 예, 예. 그 뒤에 뭐 방송대학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50대는 그 졸업정원제 시행 이전까지는 전문대학 포함해서 15% 이내 4년제 대학으로는 7, 8% 수준의 대학 진학률을 갖고 있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크죠, 굉장히. 그리고 그게 상당 부분 자식들한테 이제 영향을 주는데 잘 나가는 50대들은 자식들이 말 듣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돈도 많지, 뭐 사회적 지위도 높지. 말을 안 들으면 그래서 예. 힘들어지잖아요. 저 2002년 대선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나온 얘기지만은 저 이 뭐 보수 농객들이 그 용돈 주지 말라. 예, 용돈 주지 말라. 등록금 주지 마라, 용돈 주지 마라. 그 얘기 예.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특히 최근에는
50대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과 그 이하 세대 사이에 예. 정치적인 태도의 차이가 분명히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죠.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50대도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대요. 55세 여기 전후에서 전후반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런 주장도 있던데. 그게 이제 이른바 이제 386 세대 때문에 그럴 텐데 이른바 386 세대가 이제 굳이 얘기하면 80학번 정도부터잖아요. 이 80학번 정도라고 하면 55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음. 거기까지는 그래도 55 정도까지는 영향을 그 이른바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받은 그러면 뭐 예. 이런 뭐 시간이 그 우리 편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적인데 뭐냐면 첫 번째 노령화된다. 두 번째 우리 사회가 세대 갈등이 심해서 5060 세대는 그 보수화 경향이 심하다. 그래서 5060 세대가 훨씬 더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이게 한국 사회가 보수의 기운이 짙은 거 아니냐. 네, 일본처럼 될 거다. 예, 예,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그렇죠. 아니다. 예, 네. 오히려 지금 이제 60대 이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건 인정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산업화, 반공 이런 세대 속에서 자기 몸으로 그렇게 그 한 세대를 사셨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세대들이 이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그래도 저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예. 그 김대식 카이스트의 뇌과학하는 김대식 예, 예. 교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그 말씀을 예, 예. 듣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고령화되면 좀 보수화되는 게 사실이죠. 예, 아무래도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변화의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상황 변화라든가 시대의 변화에 빨리빨리는 못 따라가겠죠. 그러나 이 김대식 교수의 가설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모든 이제 특히 포유류의 모든 종들이 뇌 형성의 그 결정적 시기가 있대요. 그게 이제 뭐 오리는 조류지만 3시간이라고 3시간? 그래요. 네. 예. 알에서 깨서 3시간 동안 본 것이 거의 다 뇌의 사고 패턴을 결정한대요. 이 사람이 제일 그게 긴데 12살. 13년 정도 된대요. 그 결정적 시기가요. 그러니까 뇌의 형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뇌가 형성되고 그럼 자아라는 것, 의식이라는 것이 뇌 속에 물질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호의 패턴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 주장은 13살 이하에까지는 정치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객관적으로 엄정한 그 참과 오류의 구분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수학, 물리학 이런 걸 가르쳐야 되고 이 정치, 사회 이런 쪽은 경제 이런 쪽은 13살 이후에 가르치는 게 맞다는 게 이분 주장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지금 20대들은 알고 있는 대통령이 대체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세대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60대 이상은 아는 대통령이 되게 우리 때 같으면 18해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예. 그 결정적 시기에 받았던 교육, 했던 경험, 예. 정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인구 데이터를 보니까 2060년이 되면요. 제일 나이 많은 연령대가 이 76살인가? 예. 86살. 예. 86세가 제일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게 70몇만 명 돼요, 그때까지. 예, 예, 예. 근데 그게 몇 년생이냐면 1975년생이더라고요. 75년 1975년생이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애를 아니죠. 1975년생이면 베이비붐 맨 끝부분이에요, 그게. 전후 베이비붐이 53년부터 예, 예. 한 70, 한 7, 8년까지 예, 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2차 베이비붐의 끝부분이라서 여기 숫자가 되게 그렇죠. 많아요. 2차 베이비붐의 예. 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5년생이면 지금 이제 40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0살의 이런 동향을 저는 되게 눈여겨봐요. 이 40살 40살의 이쪽 저쪽 여론 숫자가 제일 많은 층이에요. 거기가. 재밌네요. 예. 40살의 여론 동향. 예. 사실 제가 보기에는 40살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급진적입니다. 지금은. 예. 그렇죠. 그리고 급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 세대들이 이렇게 저는 생활 진보라는 표현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학에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대학에서 운동권 민주화 세례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의식화가 된 거잖아요. 의식화를 통해서 이제 그 자기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된 건데 이 층들은 그런 게 아니라 학번으로 따지면 대학에 90년대 예, 중반이에요. 중반 예. 정도에 다닌 세대잖아요. 이 층들은 그런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생활로 체험해본 세대. 나와서 예. 이 층들이 어떤 세대냐면 나와서 IMF의 직격탄이 아니라 IMF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IMF로 인해서 정말 직장 취직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첫 세대거든요. 이게 X세대, 예, 세대로는 X세대라고 예, 하고요. 예. 좀 토토가 그렇죠. 토요일은 예. 가수다에 예. 막 SES 예, 예. 무슨 터보 이런 사람들 복장으로 나와서 열광하던 이 세대잖아요. 이게. 그렇죠.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롭고 음. 예, 문화적인 세대인데 정치적으로는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어쨌든 민주화 이후의 세대고 근데 경제적으로는 IMF의 직격탄. 그러니까 오히려 97년 IMF 그 직후에 그 취직을 하려는 세대들은 본인들은 괜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 이후에 서서히 몇 년 동안에 그것들이 어려워진 거죠. 더 어려워지면서 목줄을 지면서 어려워진 거죠. 그 층들이 이 세대가 아닌가. 그러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하고 나서도 정말로 이래 버티기도 힘들고, 예. 이 층들이 그래서 아까 예. 우리가 가장 그 불만이 많은 게 이제 부정부패 뭐 빈부격차 예. 이런 이제 그 관심 아젠다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 빈부격차와 관련해 가지고 분배와 관련된 여러 통계들을 보면은 그 IMF 직후부터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성장이 뭐 일시적인 몇 개의 시기를 빼고는 그 4% 성장을 계속 유지해 온 것이지만 그 국민소득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가계로 돌아가는 국민소득이 있고 또 이제 네. 기업이 가져가는 기업 소득이 국민소득이 늘어났죠. 있고 이제 이런데 기업 소득이 급증하면서 가계 소득 증가율이 오히려 훨씬 떨어져서 네. 이제 이 양자의 어떤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예. 그래서 실제로 부채도 보면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가고 기업 부채는 좀 줄어들고. 줄어드는 이런 이제 분배 구조의 악화. 그러니까 예. 빈부격차가 그냥 피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실질적 실물 경제 통계로 잡히는 그 시기가 그렇죠. 딱 그 시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층들이 그러니까 아까 40대로 다시 돌아가면 이 층들이 사회에 나가서 딱 보면 대학교 때 공부 잘하고 이런 거 하나도 소용 없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거 별로 덜 중요해요. 옛날보다. 결국은 부모가 최종적으로 나를 케어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좌우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하는 상속 것들을- 자본주의 그렇죠. 징후들이 나타나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자, 그러면 예. 그럼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부패, 빈부격차, 뭐 실업, 고용 불안, 예, 정치. 예, 막 이념 대결, 이념 갈등 뭐 이런 것들을 꼽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때문에 불만을 느끼고 있고 비관적 미래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이런 게 문제가 많아라고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건 이렇게 해결해야 돼.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의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족도를 좀 개선하고 이 어두워 보이는 미래 전망을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해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렇죠. 지표로 이번 여론조사에 예, 이번에는 잡혔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선결 과제가 뭐냐 이거를 물어봤더니 가장 높게 나온 게 정치 혁신이었습니다. 어허. 예, 정치 혁신이 가장 높았고, 근데 특징적인 거는 저는 이 부분을 아주 재밌게 봤는데 대체로 현실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 혁신을 더 많이 요구해요. 예, 많이 요구합니다. 이를테면 20대와 30대. 20대가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정치에 관심이 관심 별로 없다고 없었는데. 했는데 20대와 30대 그다음에 정치 말고는 이걸 못 푼다라고 이제 그 판단이 그렇죠. 도달한 거죠. 그다음에 야당 지지층, 진보 정당 지지층,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지지층, 그다음에 진보적인 성향층 이런 층들이 정치가 문제야. 정치가 풀리지 않으면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층들이나 새누리당 지지층은 정치가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부분도 재미있는데 새누리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제 정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한 32%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새누리당 지지층은 19%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야당 지지층, 진보 성향층, 그다음에 문재인 지지층에서는 그것들이 평균보다 훨씬 높게 가장 높게 나옵니다. 야당 지지층이란 거는 결국 새누리당의 정치로 이걸 풀 수 있다는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새누리당의 정치로는 이걸 풀 수 없다. 그럼 야당의 정치로 이걸 풀어야 되는 게 이제 기대고. 그렇죠. 근데 야당이 보니까 지금의 정치, 야당이 예. 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로는 풀기 어렵다고 보이니까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정치 혁신 새 정치. 그렇죠. 이거는 새누리당의 새 정치가 아닌 거죠. 야당의 새 그렇죠. 정치죠. 예, 이제 예. 그게 다 이제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새누리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좀 이 정치의 왜곡이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이 조사 결과를 들여다봐도 주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부정부패, 빈부격차, 그다음에 뭐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의 분단과 이념 대립이 중요한 어떤 과제다. 그건 14.8%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은 정치가 잘못 작동하면서 이런 마치 분단과 이념 대립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히려 그 현상 해결을 방책을 갖다 오도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한 택시기사가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몹시 화가 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데 세월호 가족들에게 돈을 이제 보상금 주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객하고 싸운 거예요. 예. 싸웠는데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제 그게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유포되는 어떤 유언비어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도 유사한 게 있었습니다만은 마치 민생 문제가 잘못 안 풀리는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도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예. 있는데 그 탓은 다른 옛날 남 탓을 해야 예. 되니까. 옛날 2007년도 같은 데는 북한 퍼주기 때문에 지금 예, 경제가 안 되고 예. 있다 이렇게 했듯이 예.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념 마케팅, 예. 이데올로기 마케팅을 갖다가 민생 문제에 대한 불만과 또는 부정부패 등 빈부격차에 대한 불신을 이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걸 잘못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정치의 일각에서는 저는 오늘 뭐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저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치 경제 문제가 뭐 이념 갈등 때문에 안 풀리는 것처럼. 그 완전히 오늘 들어보니까 그렇죠. 신년 구상 기자회견이 아니고 신년 비구상 기자회견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근데 그런 예. 심리는 뭐예요? 그 데이터에서도 그런 흐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그건 데이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 보통 보여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자담회, FGI라고 하는 질적인 조사를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꼭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저도 이제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원인이 뭔가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 정답을 정해놓고 자기가 싫은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이전 같은 경우는 세월호였고 정치적으로 보면 통합진보당.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다가 여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통합진보당 당원 아니냐고 그래서 한참 싸웠던. 예. 근데 이번 조사에 그 역대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선호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이번 조사에서 이제 보통 이리 조사를 많이 합니다. 조사를 하면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를 가장 선호하십니까? 이 조사를 하는데 이번 조사의 특징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35%, 36% 이 정도로 많이 줄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옛날 대통령 중에 예. 누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 그렇죠. 거예요. 예. 이 부분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는 항상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예.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항상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노무현 그다음에 김대중 이런 분들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차지하고 이 정도였는데 10년 사이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10년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50%였는데 이번 조사 10년 만에 이번 조사에서는 38.5% 떨어졌다는 거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10년 전에는 11.6%였는데 그때는 현직일 때잖아요. 그렇죠. 이번 조사에는 32.1% 많이 올랐다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올랐다는 것보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떨어졌다. 이 부분이 저는 더 저한테는 이렇게 굉장히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이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죠. 일단은 가장 평이하게 해석하면 세대가 바뀌었다. 예, 그때는 이제 박정희 향수층들이 전 세대에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20대, 30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잘 모르는 층들도 많고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다. 이런 해석도 보니까 60대는 64%가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을 택했고 50대는 54%네요. 예. 40대에는 35.6대 35.8로 비슷하죠. 예, 박정희 노무현 대통령이 비슷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10% 넘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세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박정희로 대변되는 성장주의 신화가 이제는 서서히 균열이 나고 있는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젊은 세대한테는 안 먹힌다. 안 먹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와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선호하는 지도자상을 저희가 이번에 봤는데 어떤 지도자상을 선호하느냐. 예. 그랬더니 권위주의적이더라도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그래서 추진력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는 응답이 있고, 그다음 반대로 이제 좀 민주적이면서 소통을 지향하는 그런 그 지도자상을 원한다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선호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10년 전에는 강력한 지도자상이 6대4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대부분의 조사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그때는 이제 뭐 민주적인 대통령이 있고 하는 일이 뭐 화끈하게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당시 시대상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한국의 그 유권자들이 대체로 강력한 지도자라고 하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정희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잔재이기도 하거든요. 강력한 지도자, 조금 뭐 잡음이 나면 어떠냐. 그래도 뭔가 해내야지. 최고 존엄. 예. 예. 그랬는데. 근데 이 그래프는 보니까 시간 문제인데 지금 40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35.6%고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합쳐서 이제 거의 50%, 46%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 격차는 지금 30대로 내려가면 18.9%대 60%로 벌어지고요. 59.9%. 그 노무현, 김대중 합친 게 59.9고 20대로 가면은 지금 67, 노무현, 김대중 67. 합친 게 67%가 넘어요. 그렇죠. 예. 박정희 대통령 14%고. 그럼 이거는 시간 문제네. 그냥.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여기서 당연히 이제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적인 성향층은 당연히 노무현, 네. 김대중 대통령을 더 선호하고 보수적인 성향층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더 선호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중도층은 어떤가? 중도층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선호도가 박정희 대통령 선호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도 박정희로 대변되는 성장주의의 환상들 이런 것들이 확실히 금이 가고 있다. 균열이 생기고 있다.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흐름은 이제 리더 국가 지도자, 뭐 대통령 지도자라는 표현이 좀 서양에서는 깊이 나는데요. 예. 예, 독일어로는 führer, 뭐 영어 리더는 또 좀 괜찮은데 예. 지도자 이거는 정말 좀 끔찍한 단어로 통하거든요. 예, 유럽에서는. 예. 왜냐하면 그분, 나치나 이런 게 전부 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하튼 뭐 정치적 리더 대통령의 스타일로서는 이제는 좀 서로 대화도 잘하고 그렇죠. 민주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끌어나가는 대통령을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확실히 바뀌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게 10년 전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10년 전에는 6대4 정도로 강력한 지도자상을 원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6대4 정도로 민주적이고 소통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 박정희 대통령 선호도하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거의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의 지지도는 박정희 대통령의 향수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지지도와 거의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60대 이상에 63.9, 예. 50대에 거의 비슷합니다. 53.8, 40대에 예. 35.6, 평균이 38.5. 이게 최근에 박근혜 그렇죠. 대통령 예, 정확히 그거라고 저도 보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하나의 그런 한묶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여론조사에 박근혜 대통령도 넣으면 합치면 또 한 40%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하고. 예. 거의 그 정도. 아바타. 예. 아바타구만. 따로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서 따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가족이니까. 예. 이 구조적인 거네요. 이거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떤 정책 한두 개 또는 그 시점에서의 어떤 사건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이 구조가 하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박정희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네. 그림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깨지고 있다. 성장주의 신화도 깨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깨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깨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이 지금 사람들은 이제 지도가 왜 이렇게 탄탄하냐, 왜 이렇게 높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번 3년 차가
진짜로 위태로울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위기감이 많이 듭니다. 실은 뭐 당선될 때도 그 예. 후광이 절대적이었죠. 예, 그렇죠. 그거야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데. 또 후광 없이 그냥 예.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정책과 경륜만 가지고는 뭐 그 당선권에 들기 힘들었던 건 예. 사실. 그거야 뭐 여야 후보가 다 마찬가지 예. 아니었겠어요? 그렇죠. 예. 문재인 후보도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후광이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 간 거지 예. 뭐. 그러니까 그 후광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후광도 있겠지만 박정희로 상징되는 그런 시대. 예.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서 강력한 지도력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었던 뭔가 한국 사회가 뭔가 이렇게 바쁘게 성장했고 이랬던 시대에 대한 어떤 후광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박근혜 정부 2년을 거치면서 꼭 이렇게 해서 발전할 수 없는 거구나. 한국 사회가 성장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게 깨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혹시 저는. 그러면 예. 그 상황을 이렇게 예. 평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공연을 할 때 커튼콜이라는 게 예. 있잖아요. 예. 본 공연이 끝났는데 예. 뭐좀 관중들이 아쉬움이 남아서 계속 하면 이제 나서 앵콜도 한번 앵콜 불러주거나 하죠. 예. 아니면 이제 연극 같으면 나와서 다시 한번 무대 열고 인사를 하거나 이런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영원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예. 현직에 있으면서 서거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 이 정권 자체가 18해 동안이나 지속이 된 반면 어떤 평가를 받아서 마감이 되지를 않은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라는 것은 일종의 박정희 정권의 커튼콜 같은 거 아닌가? 그런가요? 그렇게 제가 동의를 하면 종북주의자로 몰릴 것 같아서. 예. 아니 이제 커튼콜에 답하고 나면 이제 완전 끝나는 거잖아요. 그 시대 그 공연이. 실제 공연에서는 커튼콜이 뭐 유명한 사람은 열 몇 번도 가는데 우리는 헌법상 이제 커튼콜 한 번만 하게 돼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또 자녀가 없으니까 뭐 그거야 뭐 또 커튼콜 할 일이 없겠죠. 그럴 리는 없겠죠. 네. 예. 그거는 너무. 네. 그 결국은 자기 아버지 제사를 다 지내고 예. 임기 마치고 나면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러겠죠. 뭐, 이 지금의. 후광을 받아갈 수 있는 다른 정치인이 있습니까? 여권에? 현 여권에? 쉽지 않죠. 없죠. 없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없죠. 그런 예. 면에서 어찌 보면 그 어떤 기계적인 세대 교체가 아니라 그런 예. 면에서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예. 새누리당의 현 정권 이후 상황이 그런 어떤 세대 교체 혹은 역사 교체 그렇죠. 예, 이런 예. 어떤 더 예. 빠른 진화를 예, 예. 이 실현할 수도 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새누리당은 박정희라고 하는 후광에 기대서 연명했다. 그렇죠. 예. 그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역사적 시효를 다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거의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모델을 다른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근데 그런 이 여론조사표를 보니까 되게 재밌는데요. 역대 대통령 선호도 분석. 이게 이제 2014년 말에 한 걸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선호도가 38.5%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 정도를 보내고 난 이후에 최악의 조건에서도 나오는 지지율이에요. 이게. 예. 새누리당의 지지율이기도 해요. 새누리당은 조금 더 높습니다. 요거보다 지금. 약간 더. 예, 42, 3% 정도. 예. 예, 보통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대개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정당 지지에서 새누리당을 거의 다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 선호도 32.1%에 김대중 대통령 선호도 11.5%를 합치면 이게 43.6%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철수 씨까지 가세해 있는데 왜 이래요? 아, 그게 또 이제 그 여론조사 하는 그거 왜 사람들. 아는 걸 묻습니까? 그러게, 아는 걸 왜.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나오는 딜레마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와 그 다음에 새누리당, 여당의 지지도는 대체로 거의 일치하거나 비슷하죠. 네. 혹은 어쨌든 그렇게 가는데, 이전에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 지도보다 당 지도가 낮았어요. 그래서 항상 야당, 그러니까 야당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이제 야권, 진보개혁적인 성향의 지지층들은 정당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거죠. 정당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평소에는 정당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안 주고 무당파층으로 쭉 빠져 있다가 선거 때가 되면 다시 이제 다시 결집하고 이런 오건되는, 현상이 예. 반복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훨씬 더 탄력성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선거 때가 되면 다시 이제 복원이 되는데 지금은 웬만해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직전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만큼 야당이 그 지금 굉장히 문제다. 아니 근데 박정희 대통령 지지도가 38.5%인데 새누리당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칭송하고 흉내내고 온갖 일을 해도 아무도 문제가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 지지도는 그 못지않게 높은데 왜 새정치연합에서는 친노가 그렇게 타도 대상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건 왜 저한테 물으시나요? 아니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혹시 혹시 해석이 가능한가 해서. 그건 제가 지금 뭐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해석이 잘 안 돼요. 해석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너무 델리키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니 박정희는 안 델리키트한데 노무현은 델리키트예요. 이런 특별 대우가 또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인 것 같아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그죠? 정치적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는 위험성이 별로 없어요. 폭발력이.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이 사람만큼은 이렇게 델리키트해야 되죠? 그게 있는 거죠. 박정희와 같이 간다는 정치 세력이 사실 하나의 정파로서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은 하나의 정파로서 존재하잖아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예.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가는 것보다 훨씬 약한 정도로 존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살았으나 죽었으나 문제가 많은 분이셔.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요. 야권 지지자들, 아니 뭐 그냥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고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피하게 살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 아닌데 우리나라 리더십을 바꿔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나라가 진짜 엉망되는데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보면 이렇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0%밖에 안 되는데도 선거만 했다 하면 1번이 이기고 빨간 글씨로 썼던 파란 글씨로 썼던 여하튼 1번만 쓰면 이기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반 후로 예정되어 있는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는 총선의 야권의 전망은 별로 밝지 않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때도 뭐 전국 개최 되겠나 뭐 이거 이런 암울한 전망? 그게 너무 암울해서 탈당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이건 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전망이 있어요? 이 여론조사 자체로 보면? 여론조사는 전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 변화 전망을. 추이를 보면. 근데 추세를 이제 보면은 나오죠.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회가 보수화됐다고도 하고 한편에서는 또 보수화된 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냐면 이념 성향 조사를 보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확실히 진보는 줄어들고 보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념 성향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이념에 가깝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주관적인 정치적인 이념 성향이죠. 이 측면에서는 확실히 진보가 줄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보가 스스로 이제 진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전에는 2005년, 2006년 조사를 해보면 이념 성향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쪽에 더 호감이 있느냐 그러면 한 7대3 정도로 진보에 호감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진보가 더 이미지가 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진보의 이미지가 나빠졌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통진당 사태라는 여러 가지가 들면서 진보가 오염이 됐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념 성향으로 주관적 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화되는 측면이 여러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 주관적 이념 성향이 아니라 이슈나 태도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그렇죠. 이를테면 뭐 사회경제적 지표, 성장과 분배의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정책적 입장 이런 거예요.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보면 오히려 진보적인 경향이 일관되게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여러 조사에서. 그러니까 밭은 좋은데 농사 잘못 찐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와닿는 표현인데 뭐냐면 이미 유권자 차원에서는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장보다는 분배가, 복지가,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해선 같이 가야 되고 그다음에 연대와 평등, 그다음 복지 이런 사회 부분들에 정의에 대한 예, 요구. 이런 정의들이 일관되게 높아지고 있는 게 이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담아줄 수 있는 정치적인 그릇들이 없다. 그래서 이거 없다 보니까 막상 정책 선택에 있어서는 본인이 선택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마땅한 없는 거지. 예, 네.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어긋나다 보니까 이 간극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번 조사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는 정치다. 정치가 이런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어떤 변화하는 염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밭을 탓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밭은 괜찮은데. 오히려 밭은 스스로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번 한겨레 신년조사에서도 그게 이제 메인으로 일면 탑으로 났는데 우리 사회의 어떤 염원하는 사회상 뭐냐 그랬더니 복지와 평등이 한 75% 나오더라고요. 예. 그 이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신 농사꾼께서 한 말씀. 예. 제가 뭐 사실 저는 그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예. 주로 이제 진보의 예. 위기라는 이름으로다가 진보가 위기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딱 그거예요. 실제로 제가 뭐 2004년 뭐 그때 처음 선거 나가면서부터 이렇게 유권자들 접촉해 보면은 10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진보적 의제, 정책 노선에 대한 수용하는 정도가 훨씬 좋아졌다는 거죠. 예. 어찌 보면 진보의 객관적 조건은 훨씬 양호해졌는데 실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진보는 계속 득표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추락하고 있다. 이거 원인이 어디 있느냐. 국민 탓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진보를 해온 사람들의 어떤 여러 오류라거나 또는 뭐 실책이라거나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인데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진보하면 크게 두 가지 방면이 있어요. 하나는 민생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남북관계 문제가 있는데 민생 문제에서는 확실히 과거보다도 이제는 세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지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그 불가피한 거 아니냐 경제 사정상 이제는 오히려 비정규직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 같은 걸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습니까? 사실 문재인 후보의 경제 정책이나 그 박근혜 후보의 경제 정책이나 살아온 역전까지 생각한다면은 차이가 있지만은 내뱉는 제시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보였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솔직히 경제민주화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 감동할 만큼 뭔가 약자의 편에 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럼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정책은 더 급진적일지 몰라도 힘도 없고 실현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반면에 남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 이데올로기 마케팅, 냉전적 이데올로기 마케팅을 갖다가 새누리당이 현란하게 펼치고 그 덕을 많이 보고 있다. 예. 그래서 진보에다가 온갖 이제 오염을 예. 이데올로기적 오염을 시켜서 진보가 남북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오히려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세력으로 가기보다는 마치 무슨 뒤로는 뭐 북한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거래하고. 거래하는 그런 어떤 오해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식의 그 마케팅을 한 거죠. 좀 그런 면도 좀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갖다가 당을 갖다가 그게 있었다고 해서 네. 예를 들면 이석기 씨 발언은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 그럼 그거하고 당을 해산시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과도하게 덮어 씌우면서 끌고 나가는 그건 NLL 문제만 해도 보십시오. 그게 바로 대표적인 네. 이념 마케팅이잖아요. NLL. NLL 문제 NLL. 같은 경우. 예, 남북 정상대화로 막 예. 공개해버리고. 예.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그걸 우리가 저놈들 나쁘다 어쩌다 우리는 억울하다 얘기해서 저는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 혹시 어찌 보면 저쪽에서는 정말 미울 정도로 이걸 갖다가 자기들 이익에 맞게끔 활용을 해가지고 악용을 해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이제 만들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저는 냉정히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해법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진보 세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새정치연합부터가 다 진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야지 이 여론조사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진보를 무슨 조건을 붙여가지고 뭐 해외 파병에 대해서는 이래야 진보고 무슨 비정규직 문제는 최소한 이 정도 해야 진보고 이렇게 FTA는 또 뭐 FTA 찬성하면 진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준을 붙이기 시작하면 진보는 정말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전부 다 동그라미 치는 답변만 하는 사람만 진보로 모으면 한 점밖에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새정치연합부터 뭐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여기까지 다 이제 진보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각자가 각자의 장단점을 갖고 있긴 한데 이렇게 또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보실 때 밭은 이렇게 예전에도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고 또 더 괜찮아진 면도 있는데 농사가 이렇게 폐농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 됐다면 좀 어드바이스 해 주실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 마음을 살피는 게 일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잘 될 것 그렇죠. 같다. 근데 사실은 그거야말로 정치인의 역할인데 그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예. 어쨌든 혁신을 해야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라도 혁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좀 이미 이제 새정치민주연합만 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크거든요. 제2의 여당. 예, 기득권 세력이다.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려고 어쨌든 좀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걸 가진 상태에서 좀 뭐 어떤 혁신에 대한 뭐 말도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그런 기득권의 탈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기득권도 없는 작은 진보 정당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진보 정당들은 열심히 해야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을 빌리면 열심히 잘 성실하게 해야죠. 예. 그래도 뭐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10에서 15%는 있다. 그러니까 여당과 그다음에 제1야당이 아니라 좀 다른 식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그리고 이제 정의를 위해서는 제3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진보 정당이 필요하다. 이런 층들이 10에서 15%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 이 접근층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층들을 어떻게 선거에서 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결집시킬 것이냐. 근데 그걸 결집을 시키려고 그러면 야권 분열이라고 또 바로 화살이 날아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세포가 분열해 사람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지지율이 낮고 조그맣게 있을 때는 종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서 정치적인 다양성을 위해서 저런 정당도 필요해 이렇게 하다가 그 당이 좀 실제로 두 자릿수 득표율이나 이런 거를 하는 쪽으로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보수 정당의 어부지리를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요. 그러니까 그걸 못 벗어난다고요. 네, 선거 때가 되면 사실은 항상 그런 식의 어부지리. 예. 그런 당을 제3당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그럼 그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지금 리더십의 혁신, 정치 리더십의 혁신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좀 더 밝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도 높게 인정이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정권 교체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정권이 교체됐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일수록 압도적으로 지금 현 야권의 정치 리더십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 잡히는 건데 여기에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한테 맨날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실은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도 불가분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그건 절대 안 돼요. 근데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뭔가 이렇게 유권자들 사이에서 특히 야권, 진보정당 지지자들,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뭔가 정치적인 열정들, 에너지들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가라앉아 있습니다. 지금 안 일어나죠. 당분간 참 어려운 과제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좀 금년도 전망이 이렇게 어두우면 안 되지. 아니 그래도 밭이 좋지 않습니까? 밭이 좋고 그다음에 그러면 농부가 열심히 농부가 종자를 제대로 된 걸 갖고 와서 제때 뿌리고 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종자를 어떻게 종자 개량해야죠. 종자 개량해야 되고 그리고 쭉종이 같은 거 자꾸 뽑아서 버려야죠. 그걸 계속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 거고. 자, 이게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거나 그냥 FGI에서 포커스그룹 인터뷰나 이런 토론을 하거나 해보면 결국 문제는 정치다. 예. 사회 안에 어떤 해묵은 그런 걸림돌들이 있어서 우리를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그 돌들을 치우는 거는 결국은 정치 리더십이 있어야만 치울 수 있다. 여기에 되게 다 동의하고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어렵게 만들고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소들이 뭔지에 대해서도 대체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는 형편인데 이 구슬을 깨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예. 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나가는 성공회 제가 잘 아는 그 성공회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저희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더니 그 10년 전에 비해서 연대 그러니까 평등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훨씬 높아졌다. 어둠이 짙어지니까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저는 굉장히 그 말씀이 와 닿더라고요. 근데 해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해는 또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지금은 이제 뭐 좀 질이 멸멸해 보이고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지금은 사실 어느 곳에서도 좀 이렇게 가능성을 쉽게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 균열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느 순간 그 균열이 생겨날 때 거기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정말 이제 준비하는 정치 세력이 준비하고 다지고 그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2015년을 전망해 보기 위한 그런 국민들의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함께 놓고 좀 해석해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이 뭐 어떻게 삼박하게 이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일단 뭐 국민은 준비됐다. 여기까지는 확인된 거. 밭은 좋다. 국민은 준비됐다. 그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늘 이야기 손님도 모시고 진중근 교수 없이 셋이서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요. 한기영 박사님이 끝으로 청취자들께 새해 덕담 한 말씀. 예. 올해가 광복 70주년이잖아요. 예, 70주년이고 뭔가 한국 사회에 이제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올해가 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예, 새해 건강하시고 예. 예. 노 대표님도 새해 전망에 대해서 그래도 뭐 좀 희망적인 한 말씀. 네. 아니 뭐 우리 오늘 확인된 것처럼 밭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어찌 보면 준비되어 있다. 국민들을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자. 예. 굉장히 다가오는 멘트입니다. 예, 그래서, 기다리게 하지 말자. 예. 뭔가 하염없이 기다려 주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부터 달라져야 된다. 분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알아보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진중근 교수를 대신해서 진행한 진행자로서 이제 소감 한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자면 우리 뭔가 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좀 덜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저는 좀 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러면 뭐 우리가 안 똑똑해도 알 수 있거든요.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러다 이거 아는 거는 우리들의 도덕적 본능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거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막 똑똑하지 않아도 그런 건 가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면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막 가리고 따지고 하다 보니까 힘을 모으는데 되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멍청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더 덜 똑똑해져서 뭔가 함께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소망을 좀 생뚱맞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노유진의 정치카페 100분 토크를 포함해서 33회 방송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